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네, 부실 시공 논란이 있었던 건설업계의 소식 계속해서 보도드렸었는데요. 이번 사태 결국 건설사 신용도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건설사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네. 오늘 뉴스는 어느 회사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GS건설 또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철근 누락 사태에 GS건설의 신용도도 위태롭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서 GS건설이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10개월 영업 정지에 당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네. 또 재시공에 따른 대규모 비용도 반영을 했고요. 이에 GS건설이 손실을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자 이제 신용평가사들도 GS건설을 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한국신용평가는 GS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등급 말고 등급 전망 네. 말씀이시죠? 이게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는 것은 네네. 당장의 신용등급을 내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GS건설의 재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앞으로의 신용등급을 내릴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좀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네. 이게 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하게 되면은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상황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건데 그렇죠. 네. 이 한국신용평가가 GS건설 신용등급 전망을 내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뭐였습니까? 이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한 징계와 재시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토부는 이제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 이제 영업 정지를 추진을 하는데요. 이게 아직 후속 절차로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현실화할 경우에 이제 국내 신규 수주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 공사만 하는 건데 앞으로 일감을 못 받으면 당연히 미래가 불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한번 순살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사실. 주택 수주 복귀도 워낙 쟁쟁한 경쟁사들이 많잖아요. 네.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0개월 이후에도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게 올해 2분기에 한 번에 이제 재시공과 보상 비용 5,500억 원을 반영을 한 번에 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순식간에 2분기 영업 손실이 났고요. 또 재무적으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사업 추진과 이제 사업 자금 증가 등으로 빚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경기도 뭐 아직 그렇죠. 좋지 못한 상황이죠. 네, 분양 경기도 부진하지 않습니까? 건설 업황 둔화로 자금 조달 여건도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대규모 손실로 이제 차입금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게 또 신용도의 부담이다. 이렇게 한국신용평가도 평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평가가 또 나왔죠? 부동산 PF, 뭐 아직도 잠재된 뇌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GS건설의 만기가 남은 이제 PF 잔액이 약 2조 그림 보시면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물론 이게 만기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걸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자본시장 접근성이 악화가 될 경우에 이 부채 조달 여건과 사업장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기존에 받아놨던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말이죠. 네네. 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는 좀 뭐 개선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방은 뭐 여전히 분양 시장이 부진한 상황이죠. 근데 공사 원가도 늘어나고 고금리 기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 영업정지 처분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 사업과 재무 대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한진평은 이제 앞으로 GS건설의 사업과 재무 안정성을 이제 모니터링한 후에 또 PF 차환과 차입금 대응 과정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네. 보도해 주시고 다음 뉴스는 기업들 자금 조달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대기업들이 최근에 유상증자 릴레이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기업들이 유상증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 상반기 유상증자를 진행한 건수가 매월 한 건에서 3건 정도밖에 불과했고요. 네. 규모도 1,000억 원 미만이었어요. 이게 1조 원을 초과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곳은 롯데케미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건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더 찍어낸 다음에 네. 시장에 내다 파는 네. 것인데 네. 이제 그런 작업이 상반기엔 많이 없었다 이런 네. 뜻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시장이 워낙 상반기 안 좋았잖아요. 사실 이게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자금 조달, 유상증자를 아무리 조달을 한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썩 내키지가 않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리고 경기 침체에 워낙 이제 몸을 사리다 보니까 투자를 또 안 하고 그럼 굳이 유증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CJ와 SK, 한화 등이 잇따라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고요. 지금 뭐 조단위 유상증자도 뭐 많이 나왔고요. 근데 딱히 경기가 좋아진 것 같지도 그렇죠. 않고 주식시장이 뭐 되살아났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이렇게 유상증자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역시 고금리가 장기화된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회사채로 뭐 2, 3년 동안 고금리로 이자를 계속 내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벅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스 포인트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제 차라리 2, 3년 동안 회사채를 찍어서 그 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은행에서 단기로 빌려서 좀 자금 융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근데 유상증자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회사채 금리가 네.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입니까? 이게 신용등급 AA-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지금 한 4.5%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AA-면 사실상 거의 뭐 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량한 기업들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3년 동안 4.5% 금리를 내고 회사채를 조달을 한다.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금리 자체도 지금 1분기 말에는 4.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긴축 기조에 확 올라버린 것이죠. 이 7월만 해도 회사채 발행이 한 전달보다 30% 넘게 줄었는데 반면에 유상증자는 7월에 7건 진행이 됐고 네. 전월 대비 60% 증가해서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회사채를 찍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주주들한테 돈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네.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게 그냥 돈을 빌리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식 시장 자체가 또 살아난 것도 네,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 더 많이 발행된다라고 네. 하면 공급이 많아지는 건데 그럼 그렇죠.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기사만 나왔다 하면 이제 주주들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로 신규 주식이 발행이 되면 가치가 희석되고 뭐 주가 약재로 일반적으로는 인식이 되죠. 네. 발행도 이제 주가가 할인 발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4,400억 원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CJ CGV는 네.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후에 주가가 지금까지 한 26%가 떨어졌어요. 네. 또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주가 그 유상증자 계획 한 1조 3천억 원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시점하고 비교를 해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근데 물론 뭐 모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예외적인 곳도 있겠죠. 네,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2조 원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고 난 이후에도 네. 공시 시점보다 오히려 주가가 이제 상승 곡선을 좀 그리고 있어요. 여기는 주가가 왜 오른 겁니까? 뭐 물론 이제 엇갈린 것에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한데요. 네. 이게 자금 조달 목적에 근본적 차이가 있어서 뭐 그런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CJ, CGV하고 SK 이노베이션을 살펴보면 네. CJ, CGV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30% 가량을 네. 그 채무를 이제 상환하는 데 쓰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빚 갚는데 그렇죠. 쓴다는 이게 거죠. 그렇죠. 주주 돈을 받아서 빚 돌려막게 쓴다. 뭐 이런 네. 지적도 있고요. 한화오션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게 하나오션은 이게 유상증자 자금 전량을 네. 방산 해외 진출과 친환경 연료 선박 R&D 등 신사업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자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게 경영 위기로 인한 자금 조달 그러니까 돌려막기가 아니라 신사업을 위해 쓴다고 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납득을 하고 주식을 좀 사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도 회사에서 어떤 목적으로 할지 좀 확실하게 밝히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주 입장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 이제 유상증자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네. 다음 뉴스는 KT에서 새 대표가 선출됐네요. 네, 맞습니다. KT 반년여의 이제 경영 공백에 시달려 왔는데요. 드디어 새 대표가 왔습니다. 네. 네, KT는 오늘 임시 주총을 열어서 이제 김영섭 대표이사 선임안을 올렸고 가결이 됐고요. 이제 김영섭 대표는 2026년까지 KT를 이끌 예정입니다. 이번 대표 선임 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김영섭 대표가 KT 내부나 낙하산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다. 이게
이게 좀 기대가 큰데요. 이제 KT 경영진 인선 파문의 발단이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었다. 이런 걸 고려를 하면 네. 아예 LG 출신인 김 대표가 소방수로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매기 효과를 통해서 이제 판을 흔드는 것이죠. 해묵은 KT의 관행과 카르텔 등을 깰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임 대표가 LG 네. 출신인가 보네요. 네, 이게 경력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네. KT인데 LG 출신입니다. 네. 30년 가까이 LG맨으로 일하면서 LG그룹 여러 계열사를 거쳤고요. 2014년 LG U+ CFO로서 통신업계를 또 경험을 했고요. 네네. 2015년부터 7년간 LG CNS 대표이사로서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도 상당히 친숙합니다. 이제 외부 출신이면서도 정보통신 분야를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임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LG 출신임에도.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통신 분야 전문가로는 이제 보이는데 그렇죠. 앞으로 신임 대표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있겠죠? 일단은 이 김 대표가 인적 쇄신과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평가가 이제 우세하고요. 네. 사실 그러라고 뽑아놓은 걸 수도 있죠. 이게 특히 LG 시절 재무통이자 구조조정 전문가로 손이 꼽혀서 그 인력 효율화와 이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면 내부적으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곧바로 파격적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업무 파악에 주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 대표가 이제 선임 직후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좀 화합의 무게를 뒀다, 좀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KT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연임 도전을 했던 구현모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전임 경영진의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의혹 등이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경영 혼란과 그 검찰 수사를 겪으면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꺾인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어떤 혁신은 좀 필요하긴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년 가까이 미뤄진 임원 인사와 꼭 필요한 그러니까 조직 개편 작업부터 일단 착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연말에 본격적으로 김영서표 혁신의 칼날을 들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KT가 혁신하는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를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폴란드,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대규모 방산 수주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폴란드를 공식적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가서는 뭐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이종석 장관이 현지 시간 31일 오전 네. 폴란드가 이제 국제 방산 전시회를 대규모로 열거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요. 네. 이제 오후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전략적 동반자와 방산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일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방산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이제 올해 2월에도 폴란드를 방문을 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현지에서 K9 자주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바도 있죠. 네, 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폴란드가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기로 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지금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방 무기인 벨라루스와의 국경도 맞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수단으로 이제 그 가성비가 뛰어난 우리나라 무기를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17조 원 규모로 사들였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지금 계속 이제 인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차 기본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아직 본 계약이 남아 있어요. 이제 세부적인 구성 사항이 좀 남아 있는 건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포함을 해서 이제 2차 계약이 무려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이번에 있습니다. 만약 장관이 방문을 하면 그렇죠. 이제 본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기대를 네.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서 네네. 이제 방산 협력을 논의를 한다고 하니 이제 방산의 기쁜 소식을 또 가져올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뉴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는데 어떤 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간밤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빅 뉴스가 있었죠.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이 자산운용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길이 열렸습니다. 네. 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을 추정하는 ETF는 이미 상장이 됐었는데
이제 현물을 그렇죠. 추정하는 그 상장 지수 펀드는 처음인가 봅니다. 네, 이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자산화폐 자산운용사 중 하나고요. 네. 이제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담아가지고 굴리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 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제 투자자 보호 조치 부족 등을 이유로 막았어요. 네. 이 때문에 근데 왜 상장 안 해주냐? 그럼 소송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SEC가 상장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하면서 기존 판결을 뒤집었고요. 네. 이 판결로 인해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가지는 시사점이 중요할 텐데 짧게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SEC가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네. 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 이게 그 그레이스케일은 물론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다른 투자 기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그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많은 투자회사들, 월스트리트의 투자회사들이 지금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상장을 이 SEC가 이제 결정을 미뤄왔죠. 이 상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판결이 났잖아요.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면 이제 가상화폐가 제도 금융권에 이제 입성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오늘 네.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